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말씀 정상입니다. 자, 오늘은 구전문학부터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페이지는 413쪽에 있는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일단 구전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한다. 구전이죠, 구전.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구전문학은 말 그대로 구전되는 문학이다. 그러니까 구전문학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문자의 기록은 없다. 그래서 구전문학이고요. 두 번째는 현장성이죠. 그러니까 그 현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장을 떠나면 구전문학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보라색의 내용들을 잘 보십시오. 이 부분은 이제 413쪽에 나오고요. 이 부분은 414쪽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생활의식을 대상화한다. 이 대상화라고 하는 것은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이걸 이야기하고요. 조금 어렵게 쓰면 이걸 예술적 형상화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예술적인 형상화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니까 이 부분은 415쪽을 이제 보시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삶의 예술적 반영물이다. 이거는 이제 416쪽에 나오는데, 삶의 예술적, 그러니까 삶을 반영한다는 거죠. 그 예술적으로. 그 어떤 특히 이제 삶은 민중들의 삶을 이야기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민중의 문학이다. 이거는 뭐냐면 피지배층의 문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416쪽에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층문학이라는 게 이제 이거는 417쪽에 나오는데, 적층이라는 것은 쌓을 적자에 칭의를 나타내는 칭자입니다. 쌓을 적. 칭의 칭자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여러 사람에 의해서 계속해서 쌓여서 문학이 됐다는 것이고요. 이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열려있는 문학이다. 오픈되어 있다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이제 오픈니스죠, 오픈니스. 열려있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열려있는 문학이고, 결국은 이건 뭡니까? 향유층의 다양성이죠. 향유하는 사람들이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요로 가보겠습니다. 민요. 자, 민요는 418페이지를 펴보십시오. 418페이지. 첫 번째는 민중의 예술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피지배계층 예술이라는 뜻이에요. 피지배계층. 피지배계층 서민이죠. 자, 그 다음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물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구전이 된다는 거죠. 구전되고 기록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노래로 불린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418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로 불린다. 이거는 결국은 이제 생활 현장에서 노래로 불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419쪽에 이제 생활 현장에서 노래로 불린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작자는 민중 자신이다. 이거는 이제 이것도 419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이제 익명성. 그러니까 좀 더 쓰면 작자의 익명성이죠. 익명성은 이름을 숨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중 자신이다. 그 다음에 음악적 성격과 문학적 성격이다. 그러니까 민요라고 하는 것은 음악이 있겠죠. 어떤 음표라든가 이런 것들의
음악이 있겠지만 그것 플러스 그 속에 있는 어떤 그 민요에 나타난 작품 세계랄까요? 이런 것들이 나타내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420쪽에 이제 설명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창자와 청자가 동일하다. 이건 421쪽에 나오는데, 결국 이 창자와 청자가 동일하다. 창자와 청자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창자. 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청자. 이것을 듣는 사람이죠. 청자가 분리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고요. 자, 남녀관계 표현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남녀 상열지사다. 이야기합니다. 상열이란 건 서로 즐거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서로 상자에 기쁠 열자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렴구를 수반한다는 것이죠. 민요의 형태는. 후렴구를 수반한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민요는 꼭 후렴구를 수반하기도 하지만, 수반하지 않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421쪽에 나오고요. 자, 후렴구를 수반한다는 건 422쪽에 나옵니다. 수반하기도 하고, 수반하지 않기도 해요. 이 후렴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향토성. 이것도 422쪽에 나옵니다. 향토에 대한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이건 423쪽에 나오죠. 민중의 생활 감정을 솔직하게 나타낸다. 그러니까 결국은 생활 감정 나타내고 또 삶의 현장의 이야기다. 이야기고요. 또 민요의 바탕은 삶의 현장성이다.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 필드워크라는 말을 쓰는데 답사 민요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그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의 말 이런 것들을 채록을 하고요. 채록을 하고 또 마이크를 들고 그 사람들의 이제 어떤 민요라든가 이런 걸 들어야 되겠죠. 들어서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요의 분류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민요의 분류. 민요의 분류는 427쪽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도표가 하나 나오죠. 그래서 이 민요는 일단 일상의 민요와 노동요, 일상의 민요와 비일상의 민요로 나눠지는데 일상의 민요는 노동요와 여가요가 있어요. 노동요는 말 그대로 노동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고 여가요는 약간 쉬면서 부르는 노래죠. 노동요는 가사노동과 사회노동요가 있죠. 집안일 하면서 이런 거. 사회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라든가 밭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보리타작이라든가 나무 베는 거라든가 이렇게 어떤 운동을 하면서 약간 이거는 가정적인 거고 바깥에서 이제 그 부르는 노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물을 던지면서. 그래서 이제 뭐 농업이라든가 어업 등을 할 때 부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가요는 이제 이것도 개인 여가요와 집단 여가요로 나눠지는데 개인 여가요는 개인의 어떤 문제겠고 집단 여가요는 집단의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그 개인 여가요라고 하는 거는 뭐 그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 뭐 예를 들어서 팔자 노래 뭐 첩노래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요. 집단 여가요는 뭐 아리랑 강강수월래 캐지나 칭칭나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고 비일상은 의식교와 정치로 나눠지는데 다시 의식교는 신앙 의식과 통가 의식이 있어요. 신앙 의식은 신앙을 이제 그 갖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지신 밝기라든가. 그다음에 축귀.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축귀. 귀신을 쫓아낸다. 그다음에 이제 이 통가 의식교는 통가 제요죠. 우리 생로병사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에는 돌노래라든가 또 혼인 노래라든가 또 회가변 노래라든가 상여 노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정치요는 다시 비판 정치요와 예언 정치요가 있는데 비판 정치요는 이제 비판하는 거죠. 묵체교 같은 거. 묵책이라는 것은 일종의 관리 임용 어떤 책자 같은 건데 거기에 이제 관리들을 이제 임용을 할 때 돈을 얼마를 주면 기록을 했다가 더 많은 돈을 주면 그 부분을
지우고 또 다른 사람을 쓰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막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책이 완전히 검은색으로 뒤덮였다. 이런 것이 이제 묵체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림요는 가 있는데 계림은 신라를 가리켜요. 신라에 대한 노래 이런 것들이고 이 예언정치요는 참요라고도 합니다. 참요. 그래서 뭐 목자 듣국 이런 게 있죠. 대표적인 게 목이라는 것은 대조 이성계를 가리켜요. 이걸 분리시키면 목자가 되죠. 이성계가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이런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현찰. 이거는 이제 일종의 무신 정권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 무신 정권이 이제 보현사에서 사찰에서 이제 어떤 시작이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예언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요의 내용 이 부분은 428쪽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노동, 민요는 당연히 노동이다. 이 노동 중에서도 어떤 노동의 신성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행복 추구 이걸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가요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여가를 하면서 부르는 거죠. 우리 영어로도 레저란 말 쓰죠. 여가를 하면서 이제 부르는 노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429쪽에 이제 여가요에 대한 것은 나오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의식요. 이거는 430쪽에 나오는데 말 그대로 의식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에 보면 그 상여 노래가 이제 나오죠. 상여 노래. 430쪽에 보면. 불쌍하다 인해신세 인간 하직 만극하다 명사심리 해당하여 꽃진다고 서로 말아 명년 3월 봄이 오면 너는 다시 필연만은 우리 인생 한 번 가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여기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요가 나옵니다. 정치요는 대표적인 게 참요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그 장다리는 한철이나 미나리는 사철이다 이런 말이 있죠. 노래 중간 정도에 보면 나옵니다. 431쪽에.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장다리는 장희빈을 가리키는 거죠. 장희빈의 운명은 짧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작가의 성격이 나오는데 잡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잡스러운 노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잡가라고 나오죠. 잡스러운 노래. 자, 이 작가는 432쪽을 참고했어요. 자, 그래서 구전문학이 이제 되죠. 작가는 입에서 입으로 전승된다. 자, 서정성이죠. 서장장. 그거는 서사성보다 서정성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현세적과 유랑적은 현실세계, 현세 반대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내세죠, 내세적이죠. 자, 이 부분은 이제 433쪽에 다 나옵니다. 이것도. 그래서 내세가 아닌 현실세계, 유랑적은 떠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유흥적 성격이 강하다. 볼 수 있겠고요. 자, 담당직은 서민 이하의 하층민이죠. 이런 그 잡가는요. 서민 이하의 하층민. 이 부분 434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천민층이 주 담당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잡가의 내용은 그 여러분 교재의 427쪽을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12작가, 12가지의 잡가가 있다는 거죠. 12편의 잡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12작가는 437쪽의 그 아랫부분에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가사라든가 판소리 사설, 이런 데서 많이 가져오고, 어떤 산수 자연, 이런 걸 노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히모리 작가는 빨리 가는 거죠. 이거 그래서 12작가는 437쪽에 보면 나옵니다. 12작가는 교재. 그리고 히모리 작가 438쪽인데 이거는 이제 사설시조 영향이죠. 사설시조.
그래서 그 해악성이 강하다. 우리가 해악과 골개의 차이점이 있죠. 골개. 차이점은 해악은 그냥 웃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골개는 웃기는 것 플러스 풍자가 상당히 강할 때 골개미라는 말 씁니다. 특히 이제 이 김유정의 그런 그 소설 이런 것들이 다 골개미와 관련이 있어요. 그 김유정 아시죠? 동백꽃이라든가 봄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죠. 자, 그런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작품에 이제 맹꽁이 타령이 438쪽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아랫부분에 맹꽁이 타령. 이 맹꽁이 타령은 그 오른쪽에 439쪽에 나오죠. 어떤 인간의 군상, 복잡한 도시에 이것을 이제 이렇게 비유해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선소리 입창이니까 이거는 뭡니까? 서서 부른다는 거예요. 서서 부른다. 그래서 이제 입창이죠. 선소리. 근데 이제 선소리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떤 산수, 자연이 되게 중심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사당패들이 주로 불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경서도 작가인데 이 서도라고 하는 개념은 황해도에서 평양을 이제 의미를 하겠고요. 이 서도는 결국 역사적 사실을 노래한 민요다. 그래서 이제 이 경서도 작가는 사계축 소리패들이 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계축이라는 것은 그 4번의 경서도 작가, 그러니까 지금 그 선소리는 439쪽에 나오고요. 그럼 경서 작가도 439쪽에 나오는데 이 439쪽에 밑에서 한 7째 줄 나오죠. 그 8째 줄쯤 사계축이란 지금의 서울역 앞에서 만리제 위를 돌아 남쪽으로 청파동까지의 일대를 가리키는 곳이다. 소리패들이 활동했다. 나오죠. 거기서 이제 부른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한시로 가서요. 한문학에서 한시. 이 한문학 중에서도 이제 한시가 되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 부분은 이제 한시는 444쪽을 펴보십시오. 이렇게 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악부시라는 것은 이제 악부는 원래 이 한무제 때 중국에 음악을 담당하는 관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민간의 노래를 모아서 이걸 한시로 표현한 거죠. 민간 노래. 한시로 표현한 거고요. 자, 그다음 이제 고치시와 근치시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고치시와 근치시는 당나라를 기준으로 합니다. 당나라. 이 중국이란 나라가 있죠. 그 나라 중에 당나라라는 게 있어요. 당나라. 그래서 이제 당나라를 기점으로 했을 때 당나라보다 이전에 나오는 그런 걸 고치시라고 하고요. 시를 이후는 근치시라고 합니다. 기점이 당나라다는 거. 그리고 5원과 7원 절구가 있는데 이 5원 절구는 20자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5원 율시는 40자로 되어 있어요. 7원 절구는 28자로 되어 있고요. 7원 율시는 56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구는 율시의 절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5원 절구는 5글자가 한 번 나오고 2번 나오고 3번 나오고 4번 나온다. 그러니까 20자죠. 5원 절구가 되는 거고요. 7원 절구는 7글자죠. 하나, 둘, 셋, 넷, 7글자가 한 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이렇게 7글자가 4번 나오죠. 28자입니다. 자, 율시는 이 절구가 하나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5원 율시는 이렇게 5글자가 나오고 다시 5글자가 나와요. 자, 이게 이제 계속해서 4번이 되니까 40자가 되는 거고요. 7원 율시는 7글자가 나오죠. 다시 7글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세트로 계속해서 되어 있어서 실은 일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시에 그 채치원의 추야 우중이라는 시가 447쪽을 보세요. 교재를 보시면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나오죠. 가을바람에 오직 외로이 음나니. 원래 이제 한시로는 추풍유고음이죠. 가을바람에 오직 외로이 음나니 새로 소지. 447쪽에 각주 2번을 보세요. 2번 나옵니다. 창의 삼경우 등전 말리심 이렇게 나오죠. 한문이 있으니까 쓰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가을바람에 오직 외로이 음나니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셨구나. 이 지음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음이죠. 배가와 종자기의 구사에서 나온 거죠. 배가가 검은 골 연주하니까 종자기가 좋구나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종자기가 죽어요 어느 날. 그러니까 배가가 검은 골줄을 끊어버렸죠. 내 소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검은 골 연주할 필요가 없다. 창의 삼경이라는 것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가리켜요. 비가 오죠. 등불 앞에 고향을 향하는 마음이 말리. 이건 이제 감정적 거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노래죠. 그러니까 이 결국 이 작품은 그 타지에서의 어떤 삶이죠. 자, 448쪽을 보시면 첫째 줄 나오죠. 시를 짓는 괴로움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묘사했다. 자, 그 다음에 449쪽 에 보면 고려 박인량의 사신 간다는 뜻이에요. 송나라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주라는 곳에 구산사라는 곳에 원래는 이 글자가 거북귀자인데 지명으로 쓰이면 구가 됩니다. 주로. 그래서 우리 우리나라에 또 구미공단 구미라는 지역이 있죠. 귀미라고 하지 않죠. 이게 이제 거북의 꼬리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구미예요. 그런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시에서도 이제 시가 있는데 이 시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두함경,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번에서 6번째 이 행이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죠. 거기에 보면 문 앞 나그네 탄 배는 물결 따라 지금 449쪽을 보세요. 급하기만 한데 급해. 이건 동해음이죠. 움직이는 거. 그런데 그 대나무 아래 스님들은 한가하게 바둑 두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뭡니까? 정의음이죠. 정. 자, 그래서 이 동과 정의 개념이 달라진다.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려 정지상의 대동강. 이거는 이제 449에서 450쪽을 보세요. 여기 이제 나오고, 자, 그 450쪽에 각주 5번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이 시를 보면 대동강이라는 시 뭡니까? 제일 처음 시작되는 게 우헐장제 초색다죠. 비가 갠 긴 강둑에 풀잎이 아주 많은데, 그다음 뭡니까? 송군 남포 동비가죠. 남포에 그대를 보내니 슬픈 노래가 움직이네. 이 남포는 이별의 장소고 이때 군이라는 것은 임금이 아니고 그대라는 뜻이에요. 또는 님이라는 뜻이죠. 그다음 뭐죠? 대동강서 하시진. 대동강물이 언제 닿을 것인가? 별루년년 첩록바.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에 덧붙이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죠. 과장된 표현이죠.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남녀가 이별을 하는데 이 여성이 이제 눈물을 막 흘리다 보니까 여기에 배도 띄울 수 있을 정도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상당히 이별의 정한 이런 것을 잘 드러낸 것이고요. 451쪽에 보면 이색의 부병루라는 이제 고려 말의 작품이 있어요. 여기에도 이제 보면 결국은 자연물과 인간을 대비를 하죠. 여기 보면 기린만은 가서 다시 오지 않으니 천손은 어디에서 노는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뭡니까? 한 번은 죽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과 자연물, 여기 보면 뭐 성이나 조각달이나 뭐 이런 게 나오죠. 섬돌이나 이런 게 있는데 결국은 이건 무한한 거지만 유한한 것은 뭡니까? 기린마, 또 천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한과 유한의 어떤 대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452쪽에 보시면 설명이 나오죠. 첫째 줄에 고려가 고구려를 이어받아 500년 내려왔는데 그 사직을 지켜내지 못한 상황, 지식인의 비애 그런 거였죠. 텅 빈 성의 모습과 하늘의 무심한 구름의 대비. 자, 그 다음에 김시습의 무죄는 452쪽에 나오는데 김시습은 아시다시피 방외인이죠. 제도권 박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김시습은 이제 방외인이라고 반대말은 방내인이겠죠. 제도권 안의 인물이겠죠. 그래서 이 김시습의 이제 작품이 밑에 있죠. 이 사람은 생육신이고 김시습은 생육신이죠. 그 시가 이제 나오죠. 집신씨는 다리만 믿고 종일 걷는데 한 산이 끝나면 다른 산이 푸르네.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에 헤아림 없으니 몸에 매일 쏘냐. 본래 도는 무명이니 어찌 빌려 이루리.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밤한 개 안 거쳤는데 산새가 지적이고 봄바람 끝없는데 들꽃만 활짝 피네. 이게 나옵니다. 짧은 지팡이로 돌아가며 온산 적막한데 푸른 절벽 어지러운 놀 저녁볕에 피어나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지러운 세상에 대한 어떤 초탄의 경지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초탄의 경지. 이게 이제 452쪽에 밑에서 셋째 줄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선시대 박순의 방조처사 산거. 방은 방문한다는 뜻이에요. 방문한다. 초사는 이제 뭐 일종의 은사라고 볼 수 있게 숨어있는 선비죠. 산에 사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보면 상당히 선적인 이미지가 많죠. 453쪽을 보세요. 그 아랫부분에 선가에서 취해 자다가 깨니 어리둥절한데 흰구름 골짜기 덮고 다리 지는 때일세 가뿐하게 홀로 대숲 밖으로 나오니 돌길의 지팡이 소리 자는 새만 알겠네. 그래서 상당히 속세를 떠난 그 마지막 단락이 나오죠. 그 자태가 있다는 평을 들을 정도였다. 선적인 이미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게 세 번째 줄이죠. 삼당시인 또는 삼당파가 있어요. 삼당파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 이달, 선곡 이달이 있고요. 두 번째 백광운이 있어요.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한자가 나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최경창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삼당신, 세 명의 당시의 풍을 모방한 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 이달에 불이람 증 인운석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걸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453쪽을 보시면 그 나오죠. 그러니까 불이람이라는 곳에 있는 인운 스님에게 이 증자는 줄 증자거든요. 그다음에 석은 이제 풀석자니까 이제 설명한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시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죠. 454쪽을 보세요. 454쪽에 각주 11번에 나옵니다. 자, 뭐라고 나왔어요? 산재, 백운중. 산이 있어요. 흰 구름 사이에. 그런데 백운, 흰 구름을 스님이 불소. 이 소는 빚이란다는 거예요. 쓸다는 뜻이에요. 쓸지 않는다. 그런데 갱내, 손님이 온다는 거죠. 갱내. 손님이 와서 문시겠죠. 문이 비로소 열려요. 그러니까 만학 온 골짜기에 송화로다. 송화가루가 지고 있다. 이 학자가 골짜기 학자예요.
온 골짜기 송화가루가. 그래서 되게 이걸 보면 서경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죠. 자, 454쪽에 인용문에서 바로 밑에 나오죠. 이 작품 박순애 씨처럼 섬세하면서 세밀한 소재를 가져다가 깨끗하게 표현해서 산수화를 연상한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또 시공을 초월한 탈속의 경지다. 탈속이란 건 속세를 벗어난다는 거죠. 자, 이런 시를 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페이지 책의 앞부분으로 넘어가서요. 자, 국문학의 개념과 관리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국문학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 한문학이 이제 포함이 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6페이지를 보세요. 6페이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국문학이 있고 이 국문학 속에 한문학이 있다.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문학은 다시 이제 구비문학, 한문학이 포함되고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이 있어요. 자, 그 6페이지의 도표를 한번 보실래요? 도표를 보시면 나오죠. 국문학에는 구비문학, 구비문학이 이제 뭐 설화, 민요, 무가 무당의 노래죠. 속담, 뭐 판소리, 수수께끼까지 다 있어요. 다 들어갑니다. 기록문학은 이제 기록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구비문학을 오럴 리터러처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이 기록문학은 레코드 리터러처라고 돼요. 레코드 기록됐다, 리터러처 문학이다. 그리고 이제 기록문학은 한글로 쓰인 한글문학, 향찰문학이라는 것은 향가 표기에서 음독과 훈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향찰문학이라고 하고요. 한문문학은 이제 한문학 중에서도 한국의 한문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국의 한문학이 아니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를 펴보시면 7페이지예요. 거기 이제 마지막 부분, 마지막 줄부터 나오죠. 이 네 가지를 구분하는 걸 좀 중요한데 서정은 이제 주로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외적 세계 개입 없이 이루어진 세계의 자아다. 그래서 이제 서정주의 국화협회서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화라는 하나의 세계인데 이것을 서정주는 이제 개인적으로 만들었죠. 이런 걸로 이제 나중에 시에서 배우시겠지만 개인적 상징 또는 상징의 재문맥화 이렇게도 이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를 자아가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고 교술이라는 것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교술이. 그래서 이것은 자아의 세계화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어떤 것들을 바깥으로 표현한다. 세계화라는 거 여기서 이제 표출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교술 장르예요. 영어로는 티칭이라고도 하죠. 교술 장르. 볼 수 있고요. 서사는 주로 이제 소설이나 영화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작품 외적 자의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 이게 이제 갈등이죠, 갈등. 그러니까 갈등은 인물 내면의 갈등, 또 인물의 갈등, 또 뭡니까? 인물과 사회의 갈등.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눠집니다. 그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이 자아와 세계가 대결하는 거죠. 그 대결에서 이제 자아가 뭐 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희곡은 이것도 자아 세계 대결인데 외적 자아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거. 이건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거.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서사가 훨씬 더 이 소설이나 영화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촘촘하게 쓰게 되죠. 그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 외적 자아가 개입이 된다는 거고, 이 희곡이라고 하는 것은 무대의 공연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어떤 자아의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문학 연구의 방법론인데 이것은 13페이지부터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비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외재적 비평과 내재적 비평이 있어요. 내재적 비평의 대표적인 게 신비평이죠. 이것은 작품 자체만 다룬다.
이것은 작품과 어떤 그 당시의 상황 이런 걸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용운의 님의 침묵 이라는 작품이 있을 때 이 님이라는 것을 님 그 자체로만 보는 것은 내재적 비평이지만 이 님을 한용운이 시인이기도 하지만 독립투사로 보면 이 님을 조국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한용운이 승려이니까 님을 절대자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면 외재적 비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정기적 비평은 이 작가의 생애와 이 작품을 상당히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작품 속에 작가의 생애가 녹아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의 문제점은 작가가 자기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어떤 작품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하근찬이라는 작가의 순환 이대를 보면 이것은 이제 하근찬이라는 작가가 기차를 타면서 거기에 상위용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만든 작품이거든요. 자, 형식주의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역사 정기 비평은 13페이지부터 이제 글들이 나와 있어요. 형식주의 비평은 14쪽에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주로 러시아에서 많이 만들어졌고 이것은 짧은 서정시를 분석할 때 많이 씁니다. 분석이고 이것은 이제 주로 낯설게하기라는 낯설게하기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김춘수의 꽃 같은 것이 대표적인 낯설게 하기도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꽃은 이전에는 되게 예쁘다 이렇게만 봤지만 김춘수 시인은 존재에 대한 인식을 여기서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신비평은 작품 자체를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신비평의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은 이제 17쪽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신비평 속에 나오는 아이러니 역설 이런 기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18페이지로 가보시면 위에서 한 7째 줄쯤 나오죠. 아이러니, 패러독스. 이 역설이 패러독스예요. 자, 마르크스주의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18페이지에 나오는데 이건 이제 문화, 사회학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결국은 이 문학은 현실을 번역하는 데 기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주의 비평은 이 작품을 하나 이제 쉽게 말하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학적인 개념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악에서 공부하는 시니피앙, 시니피에 이런 게 나오죠. 시니피앙이라는 것은 이제 기표라고 하고요. 시니피에는 기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무라는 것을 표기하면 기표지만 나무라는 것을 떠올리면 이제 그것이 뭡니까? 그게 아니 되겠죠. 그리고 이제 22쪽을 보시면 22쪽에 정신분석 비평이 나옵니다. 이 정신분석은 이제 대표적인 게 프로이드라는 비평 정신분석하고 보통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 이걸 이야기하죠. 이드는 그 원초적인 자, 원초화라고도 하고요. 에고가 자아죠. 이것은 슈퍼에고는 초자 또는 도덕적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작품의 분석 방법이 정신분석 비평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공부하셔서 내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마쌤 장우상이었습니다.